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2014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3차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산대 모의논술 1차, 2차에 대해서 해설을 했고요. 오늘 3차에 대한 해설까지 할 터이니까 1, 2, 3차를 전부 다 해설 강의를 보시게 되면 2014학년도를 대비한 부산대학교 모의논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시문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제시문은 영어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가 이것을 요약하라는 문제이고요. 부산대학이 논술 모의고사를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1번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가제시문이 영어 제시문이었거든요. 그 영어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1번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부산대학교 논술에서도 1번 문제는 이렇게 영어 제시문이 나올 것이다.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제시문의 가제시문에 나온 영어 내용은요. 영어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패러다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식으로 가제시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시문의 패러다임의 개념이라면 그 패러다임이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집합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변화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냉전 시대의 어떤 가치들이 세계화 시대의 어떤 가치들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의 예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제시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영어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지시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3차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펼쳐 놓으시고 동영상 강의를 따라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지심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족의 형태는 사회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일명 대가족제도라 불리는 확대가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동이 잦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나제시문에서는 이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냐면 그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였는데 대가족제도라고도 하고 이런 것과 같은 확대가족제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요.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이루는 동거가족, 밑줄 하시고 동거가족,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을 이루는 한부모가족 밑줄, 자녀 양육 등의 활동을 공동체 차원에서 처리하는 공동체 가족 등 공동체 가족 밑줄 하시고요. 이것 등 지금 밑줄을 3개 했는데 그것의 공통점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혼인이나 혈연관계 없이도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고요. 플러스 이런 변화가 있고 플러스 또 무엇이 있느냐?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모 가족도 대가족, 핵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유독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분명 그릇된 우리의 문화적 산물로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부모 가족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 기존의 대가족 혹은 핵가족의 개념으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 형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공동생활 가정도 새로운 가족 형태의 한 유형으로 주목할 수 있다. 김 씨는 10년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는 현재 5, 6명의 10대 가출 청소년 및 부모가 없는 청소년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한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것도 뭐 기존의 그 가족제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잖아요. 김 씨의 이런 노력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국제결혼의 확대로 다문화 가정이 낯설지 않고 재혼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현 시점에 새로운 가족관을 정립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예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가족 형태들이 뭔가 변화하는 세대에 맞선 어떤 적합한 그런 가족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지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케냐 출신 흑인 남성과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키워준 백인 외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패튼 군단에서 복무하였고 외할아버지가 바다 건너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백인 외할머니는 폭격기 생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에 산 적도 있습니다. 노예의 피와 노예 소유주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흑인 여성과 결혼하여 이 혈통을 사랑하는 두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부색의 형제자매, 조카, 삼촌과 사촌들이 3개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저를 일반적인 후보자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지신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의 그 연설문 중에 일부를 지금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런 환경이 저를 일반적인 후보자들과 다르게 만들었다.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흑인이긴 하지만 뭐 백인의 피도 있고요, 또 흑인의 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뭐 무슨 굉장히 다양한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다재시는요. 다양한 그 인종적,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것이죠. 뭐 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신은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적으로 부가 증진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 라지신문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줄에 갑시다.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이요. 실내로 중국과 인도가 있다. 세계 빈곤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화 물결에 합류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빈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예, 라지신문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처럼 빈곤이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세계화 덕분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어간다는 이면에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힘의 지배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초국적 자본의 힘의 지배. 자본의 힘의 지배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 단락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나 WTO 체제는 초국적 자본 권력의 사다리 걷어차기 작업과 같다. 한때 철저한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성장시킨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 그들과 같은 과정을 밟아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규탄하고 방해하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얘네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있다. 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요 개념이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다리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을 때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는 그 사다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자기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사다리가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보호무역을 통해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의 선진국들이 못하게 그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했는데 지금의 후진국 보고는 니네 보호무역 하지 마. 자유무역 해야 돼. 이러면서 뭐 WTO 체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것은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것, 이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후진국의 경우에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통해 일정 부분 경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라지 신문에서는 세계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양쪽의 어떤 그 대조적인 측면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시문들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예, 잘 요약해 보십시오. 2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지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죠. 안 되고요.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핵심들을,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요약의 핵심적인 그 내용, 그 방법이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대학에서 그 예시답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그쯤 하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족 형태가 뭐 이렇게 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2번, 큰 2번 문제에 작은 문제가 2개가 들어있죠.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가족 형태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아래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가족 형태의 특징적인 변화를 지적하고, 예, 이게 첫 번째 논점이네요. 가족 형태의 특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이거.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서술하시오.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논점 300자 이내로 써라 해놓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좀 써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논점은 2개였습니다. 가족 형태의 특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커다랗게 2가지 논점이 나와 있는데요. 표를 먼저 보시면요. 표가 커다랗게 연도별로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단위로 끊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핵가족은 또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직계가족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핵가족의 경우에요. 1970년대와 2010년, 그러니까 가장 그 과거 시점하고 가장 최근 시점, 70년대와 2010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 뭐냐면 핵가족 중에 부부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1970년대에 5.4%였다가 2010년도에 20.6%, 거의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핵가족 중 부부가 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가족 쪽을 보시면요. 역시 거기 이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부부와 양친 혹은 편친과 자녀가 1970년도에 17.4%에서 2010년도에 5.0%로 한 3분의 1가량 줄어듭니다. 예?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아, 요거를 또 그때 어떤 학생이 질문하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던데요. 그 직계가족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그 두 번째 거를 보세요. 거기 부부와 양 해놓고 괄호 열고 편, 친과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죠.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양친 혹은 편친입니다. 양친은 뭡니까? 이 부부의 부모입니다. 부부의 부모. 그러니까 이 남편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아내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남편의 부모라고 합시다. 남편의 부모 양친, 그 남편의 아빠 엄마,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셔서 편친, 뭐 엄마만 이렇게 생존해 계시다 하고 이 사람들의 자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부와 양친 혹은 편친과 자녀 이거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17.4%에서 1970년대 거기서 2010년도에는 5%로 약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좀 변화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핵가족 중에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계가족 중에서 그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10은 나에 나온 이런 걸 보면 뭡니까? 이거 늘어나고 이거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요게 4배가량 늘어났고요. 요게 한 3배가량 줄어들었고 그런 얘기가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핵가족의 증가. 그 다음에 플러스 확대 가족의 감소. 이것이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수치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핵가족이 그 증가하게 되면은요, 핵가족이라는 거 지금 부부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핵가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출산율이 출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율이군요. 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좀 위축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경제 성장은 위축되지만 복지비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써주시면 되고요. 한편 확대 가족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확대 가족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내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대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징적인 변화가 이것이었고 그것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것만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배경식을 이용해서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모의논술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뒤로 올수록 배경식을 이용해서 써야 하는 문제가 좀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모의논술 1차의 경우는요. 배경식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제시문에 나오는 거 정확히 읽고 거기서 묻는 것에 정확히 대답하면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2차 논술에 와서는 좀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비중이,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필요한 정도의 그 비중이 3차로 오게 되면 훨씬 커집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당히 써주면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봅시다.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혹은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첫 번째 논점이죠.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가족 형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태도가 뭐냐? 두 번째 논점이고요. 이것도 역시 뭐 배경식을 이걸 이용해서 써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그 서술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제점은 뭐 2-2번이죠. 문제점은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점. 뭐 무슨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사회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 어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열린 태도 혹은 뭐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내용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느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만 수업을 하고 알겠지? 이렇게 써봐 하고 이제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 써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몇 글자짜리입니까? 이게 300자 이내, 300자짜리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출간에다 쓴 거는 이거 다 합쳐봤자 20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자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바로 진짜 논술 실력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 즉 내가 뭘 써야 될지 딱 이렇게 핵심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글자 수에 맞게 쭉 늘려서 쓰는 거, 그거가 자신이 없다. 이런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팁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핵심을 찾아놓고요. 이것의 글자 수를 쭉 늘려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핵심을 잡아놓고 이것에 대한 이것을 글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상술을 하면 되거든요. 상술이 뭐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간단히 말하면 바깥에 비가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길게 서술하면 지금 바깥에 구름이 뭐 잔뜩 끼어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고 뭐 바람을 얼마큼 불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상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글자 수가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럼 이 상술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 인과, 과정. 요 개념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사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회 갈등. 그러면은 사회 갈등 끝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미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전형적인 혹은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대가족, 핵가족 말고도 다른 형태의 가족 그 형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이 확대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뭘 이해, 그러니까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회 갈등이 난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습니까?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죠?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킨다? 인과적으로 쭉 풀어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러면 글자 수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의미 없는 내용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떠올랐어요. 떠올르고 나면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것과 어떤 무엇인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 무엇과의 차이점, 대조는 뭐 어떤 게 있을까? 혹은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이었을까? 혹은 이것보다 상위 개념, 이것보다 하위 개념, 분류 분석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상수라는 것인데요. 비교, 대조, 인과, 가정, 뭐 정의, 유추, 분류, 분석, 서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거기서 떠오른 내용들을 쓰면 된다. 이게 바로 글자 수를 늘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습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밖에 비가 옵니다. 딱 씁니다. 그거 2문장으로 늘려서 씁니다. 그거 3문장으로 늘리고요. 4문장으로 늘리고요. 한 단락으로 늘리고요. 아시겠죠? 천자까지 늘리고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거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글자 수에 맞게 내용을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이니까 그 논술 방법이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늘리는 것을 이야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어떤 가족 형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등장하는 형태인 것이지 이미 뭐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선험적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역사적 상황에 맞게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선언적으로 올바른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 부분은 늘려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300자짜리 문제인데 서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 내용들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3-1번. 지시문 다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 오바마 얘기 나온 거였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3-1번. 한국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단일 민족의 정체성이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초래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앞에 문제랑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앞에 문제의 경우는 가족 형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편견을 어떤 특정한 가족 형태를 고집했을 때의 문제 같은 걸 써보라고 했고, 이번에는 단일 민족 정체성 요거 가지고 써봐라.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써봐라 하고 글자 수는 400자로 되어 있군요. 단일 민족의 정체성,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천절 있죠? 개천절, 우리 모두는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천절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당군의 자손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기 어디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군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다 같은 우리 사회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같은 피를, 같은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고집하면 이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겠느냐. 비슷하죠. 뭐 다문화, 저기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한 뭐 편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편견과 차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요. 통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또 그 수용적인 태도가, 상대적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뻔한 얘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 정도는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도 떠오르는 내용을 몇 글자였죠? 400글자로 늘려 쓰는 게 아마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어떻게 늘려 쓰는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그거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글의 전개 방식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전개 방식, 개념이 있는 전개 방식에서 시간 개념이 있는 전개 방식에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사, 과정, 인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쪽 위에 해당합니다. 뭐 정의, 비교, 대조, 뭐 유추, 묘사, 분류, 분석, 뭐 비교, 대조, 이런 게 다 위쪽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자습서나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개념들이구나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수능 국어시험을 치를 때도 도움이 되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확대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400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부산대학교의 이 시라반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위의 제시문을 참고해서 다문화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서술해라.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3번 문제, 2번 문제, 2-1번의 두 번째 논점부터 해서 2-2번, 3-1번, 3-2번 전부 다 보면 좀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3차 모의 논술은, 부산대 3차 모의 논술은 배경 지식의 역할이 좀 이렇게 컸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논술들이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많이 이용하는 문제들은 그닥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대학은 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예측한데 실제 논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아무튼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회, 이것이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란 말이죠.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양성은 당연히 어떤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획일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내부적인 그 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발휘될 수가 있죠.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적재적소에 다양한 그 상상력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나온 게 그 오바마 이야기였으니까요. 미국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게 그 어떤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그런 다문화 사회에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이제 유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미국이 오늘날 강대국이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그 문화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다양하다 보면 번영할 수 있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만 핵심적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네? 백인식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할 것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 이렇게 어떤 뭔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즉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요, 채점이 좀 힘이 듭니다. 채점이. 그래서 요즘의 대학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잘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은 가 및 라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세계화에 의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및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생산 요소인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금융의 세계화도 초래하게 되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뭐 금융의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금융의 세계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애플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미국에 있는 애플 기업의 주식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런 게 금융의 세계화입니다. 혹은 내가 뭐 미국 채권을 사는 거. 좀 더 규모를 확대시켜 보면요, 우리 정부가 무슨 뭐 미국 채권을 사고 그걸 통해서 무슨 유럽 무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금융의 세계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4-1번 최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이익과 예상되는 폐해를 각각 설명하시오. 어허, 이거는 뭐 진짜 무슨 상식 문제처럼 되어 있죠. 배경지식을 가지고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예상되는 폐해, 이거 쓰라고 했는데요. 경제적 이익 뭐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 그 자유무역 협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00원에 파는 물건은 저쪽 나라에서도 10,000원에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역 장벽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뭔가 당사국 간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되잖아요. 글자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몇 글자였죠? 이게 300자이네. 글자 수 300자로 늘려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개 방식의 내용을 적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인과 혹은 과정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당사국 간 경제적 이익이 도움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는
그 폐해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과 우리는 경제력 격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FTA가 이렇게 체결되게 되면 우리 그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분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경제력이 우월한 국가 혹은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제력이 좀 낮은 국가나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저 불균등의 확대,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거가 폐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되겠죠. FTA의 경제적 이익과 폐해, 이런 내용입니다. 이익을 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균등해진다.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는 그런 거, 폐해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요것을 300자로 늘려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시사적인 부분이나 교과서 이외의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쭉 씁니다. 근데 평상시에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지금이라도요, 신문도 좀 읽어보시고요. 또 좀 궁금한 부분들, 교과서를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심화 학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얘기들이 맛보기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든가 해서 관련 지식을 좀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EBS라든지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좀 틈날 때마다 좀 다양한 분야의 책도 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런 문제 너무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1번 해결을 했고요. 4-2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겠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촉발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언어영역이었죠? 언어영역 모의고사 문제로도요, 요 부분과 관련된 그 독해 지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험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 간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부과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서술하시오. 300자 이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4-2번이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봐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그냥 이 문제 포기할 겁니까?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한번 최대한 머리를 써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무엇일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그래, 아까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합시다. 혹은 뭐 구글 주식을 산다고 합시다. 금융거래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애플 주식이 한 주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데요. 세금이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이 100%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 한 주 사는데 10만 원 들인데요. 세금이 100%, 즉 1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사기 위해서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2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100%씩이나 세금을 부과하면 내가 주식을 안 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세금이 0% 하나도 안 붙었을 때와 세금이 100%가 붙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거래가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금융거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을 왜 한대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한다고 하잖아요. 안정되겠죠. 막 무책임한 거래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죠? 내용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무엇입니까? 금융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300자가 되지 않잖아요. 늘렸어야 되잖아요. 인과과정, 인과 혹은 과정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글자 수를 늘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좀 이렇게 늘렸으면, 그러니까 국가 간 금융거래를 조세를 통해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의미의 어떤 투자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투기 자본들을 그 흐름을 좀 막아낼 수가 있겠죠. 투기 자본, 투기성 자본, 혹은 뭐 불건전한 자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범죄, 돈 세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의 어떤 유입을, 유통을 좀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금융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그러니까 효율성을 저해한다. 다시 풀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함에 따라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경제 성장을 낮추게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다.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계속해서요. 4-1번이나 4-2번 전부 다 좀 배경식 비슷한 배경식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안정, 효율성 침해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쭉 늘려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연습 방법 제가 제안했었죠. 바깥에 비가 온다. 문장 하나만 써보고 그것을 2문장, 3문장, 한 단락, 2단락 이렇게 늘려 쓰는 방식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남았군요. 세계화의 결과로 해외 여행이 빈번한 요즘 해외 여행자는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뿐이 아니고요.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세계화의 그 흐름 속에서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환율 그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이 여행자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행자 김 씨가 10만 원을 갖고 미국 여행을 계획할 경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상승할 때 한국과 미국에서 구입 가능한 맥도날드 빅맥 콤보의 개수를 각각 계산하시오. 아래 표에 빈칸에 들어갈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며 계산 과정을 필히 서술하시오. 글자 수제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요, 그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 1,250원이었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5,000원이고 5달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빈칸 먼저 채워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써가면서 해볼게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한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빅맥 콤보를 우리가 한국 돈으로 사게 되겠죠. 그때 빅맥 콤보 하나당 그러니까 콤보 한 개당 5,000원이잖아요. 응? 5,000원. 따라서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2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콤보 한 개당 콤보 한 개당 5달러인데요. 5달러인데 이거를 환율이 1,000원이니까 $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미국에서도 20개 살 수 있게 되겠죠. 20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환율이 이번에는 1250원일 때 맞죠? 1250원? 예. 1250원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콤보 한 개당 가격 얼마입니까? 변함없죠? 어차피 1달러당 얼마라는 이야기지 우리 돈 가치 자체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의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5,000원입니다. 따라서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20개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미국에서 5,000원인데요. 이게 달러당 1,250원으로 환율이 바뀌었으니까 5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달러잖아요. 5달러 곱하기 1,250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250원이 필요한 거죠. 달러로는 5달러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려면 6,250원이 있어야 되죠. 맞죠? 달러당 1,250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6,250원씩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몇 개를 살 수가 있냐면 16개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개, 16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써주면 됩니다. 예? 이거를 환율이 1,000원일 때를 생각해보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한편 환율이 1,250원일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산대학교 모의논술 3차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좀 배경 지식이 많이 사용되는 문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자 수에 맞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배경식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설과 더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